안녕하세요.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내용증명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내용증명 많이 들어보셨죠? 때로는 보내기도 하고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내용증명을 또 대리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답변을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우체국을 통해서 물론 증거를 남기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제 통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일주일 내에, 2주일 내에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꼭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의무는 없다는 거. 근데 내용증명은 이제 보면 중요한 의미 하나가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생각하는 바,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함부를 또 보관하고 있어서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내용 증명의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의미는 내용 증명은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법률상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라든가 기간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증명을 통화처럼 내가 말로만 했다 이러면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내가 실제로 한 달 전에 통지를 했는지 이런 걸 증명하기가 힘들죠. 그건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달돼야 의미가 있는 취소라든가 계약의 해지라든가 이런 거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제 보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날짜라든가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내놓으면 나중에 내가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 입증하기가 쉬운 거죠. 물론 이제 요새는 내용증명을 통하지 않더라도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게 되면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요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계약들을 하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구두계약, 말로 하는 계약도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중에 그거를 부인할 경우에, 내가 소송에서 뭔가 입증을 해야 될 경우에, 말로 하는 것은 증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문서는 증거의 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하실 때는 문서로 남겨놓는 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일단 항상 어떠한 조그만 것이든 거래를 하실 때는 계약서, 문서로 남겨놓는 게 필요하다. 이제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서에 보면 우리 민사에서는 이 계약서 자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있는 계약의 내용들이 실제로 민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도 보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든가 이런 손해배상 조항이 있죠. 그래서 사실 계약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손해배상 조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러한 손해배상의 조항들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봐서 실제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손해를 얼마를 입었다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사람인 내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제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는 개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위약벌. 그래서 계약서에 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위약벌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한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그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위약벌로서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에서 깎을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근데 위약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깎을 수가 없다는 거. 요 내용을 참고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다. 예, 다음으로 한번 지급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을 경우, 뭐 그게 뭐 영역대금이든 뭐 대여금이든 임금이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지급명령이다. 그 다음에 그 일반 소송에 비해서 그 돈이 적게 든다. 그리고 뭐 지급명령을 우리가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이행 공고결정을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이행 공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급명령은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증거가 충분해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없을 때,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전량해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뭐 집행권원이다. 판결문과 똑같은 집행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임금을 못 받았다든가, 뭐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든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훨씬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그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